페이지죠. 999페이지. 분쟁 해결 절차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증명 발송. 내용 증명 발송 이거는 시험인 여기에 나오죠. 이거 내용 증명을 꼭 보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일단 꼭 보내야 되는 거 보낼 필요 없다. 가능 쓰나 봐봐요. 꼭 보낼 필요 없다. 두 번째 시험이 나오는 거 세 줄입니다. 여러분 내용 증명 그거지 편지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야 돈 줘 이거 편지 보내는 게 내용 증명이에요. 이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거기에 세 줄 보시면 끝에 이러면 단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확정되진 않는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거죠. 그 사실관계가 확정된다면 이런 말이에요. A가 B한테 돈 1,000만 원을 빌려줬다. 그럼 내용 증명을 보내면은 진짜 A가 B한테 돈 빌려준 1,000만 원 빌려줬다는 사실이 진실이 되냐? 그건 아니죠. 그건 재판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알 수 없다. 그건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그럼 내용 증명 왜 보내는데? 준비하라는 거죠. 내가 지금 내 내용 증명까지 보냈는데 네가 돈 안 갚으면은 내 소송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보통. 그래서 소송 들어가기 전에 열 받았음을 보여주는 그런 표시. 근데 보통 내용 증명 보내면은 갚을 사람은 갚고 해당치 안 갚을 사람은 내용 증명 보내도 안 갚습니다. 그냥 배째라 그래 나와 그냥. 이제 소송 붙고 막 진짜 배째고 하죠. 서로 막 그러고 합니다. 그거는 이게 보통 내용 증명까지 가면 이제 관계가 험악했다 이 말이야. 다음에 이런 화해, 좀 양보하는 거죠. 조정도 이렇게 물습니다. 반드시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다. 하나 쓰나 반드시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다. 다음은 조정이 성립되면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보세요. 조정은 임의적이다. 임의적인 말은 반드시 해야 될 거 아니다. 그죠? 임의적이지만은 만약 조정이 되면 어떻게 됐냐? 재판상 화해와 같다. 이 재판상 화해란 말은 판결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소액사건 3천만 원까지 3천만 원 이하죠. 보통 소송상 다투는 금액이 3천만 원 정도까지면은 적은 금액이야. 그래서 한 번에 해치웁니다. 그래서 1회 변론기로 끝난다. 보통 재판하면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러지 않는다, 그죠? 두 번째쯤에 보통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뒤에 보이는 소장이란 게 있는데 그 701페이지 펴봐. 소장이란 걸 제시해 내야 돼요. 바로 뒤에 701페이지 놓지 그지? 원래 이게 소장이면 소장을 내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말로 해도 된다. 두 번째점에 구두로 제기 가능하다. 보통 그래도 소송할 때 여러분 그 변호사가 대리해야 돼요. 근데 소액 사건은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내 동생이 법대 다닌다. 좀 법 좀 안다. 그럼 네가 알아서 해봐 할 수도 있다, 그죠? 원래 변호 대리는 변호사가 할 수 있는데 소액 같은 거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다음에 정식 소송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는 정식 소송 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압류 절차죠. 가압류. 자, 가압류 절차가 두 번째 줄에 여기 놈이 핵심 놈이다. 재산 빼돌리지 못하게 딱 묶는 거. 보통 소송 제기하면 상대방이 돈 다 빼돌려 버려요. 재산 다 빼돌립니다. 빼돌린다 딴 게 아니고 숨긴다는 게 어디에 동물에 숨긴다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을 다 다른 사람으로 돌려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친구 명의로 돌린다든지 그래 버리면은 소송 이겨봐도 협방이에요. 돈 못 찾습니다. 그때 이제 재산 명의를 바꾸지 못하도록 딱 그러는 그걸 우리가 가압류라 그래. 가압류 안 하면 가압류 반드시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 네 번째 줄 끝에 그래서 이 가압류가 들어가면 여러분 부동산에 어디에 이게 기재가 되느냐? 소유권 우리 부동산 등기에서 소유권과 관련된 게 어느 구였었어요? 갑구에 딱 기재된다. 왜? 저 소유권을 바꾸지 못하도록 딱 브레이크를 걸기 때문에 자물쇠를 잠가본다, 그죠? 그래서 갑구에 기재된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집을 살려고 할 때 보통 우리가 등기부를 쳐다본다, 그죠? 찾아가지고 갑부를 쳐다봅니다. 그게 만약에 가압류 딱 있어, 그 절대 사면 안 돼요, 그거는. 그건 절대 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면 안 돼요. 아무리 살 수가 샀다 하더라도 내 명의로 이름 바꿨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압류가 집행되면은 내 소유권 뺏겨버려요. 완전 협박 납니다. 진짜 제일 위험한 가압류입니다. 절대 사면 안 돼. 오케이, 그런 것들. 딱 그래서 이제 가압류 절차 끌어놓고 뭐합니까? 재판 들어가고 이제 이것도 여러분 재판에서 내가 이겼어요. 자동적으로 내가 돈을 받을까요? 아니요. 제일 세 번째 칸에 강제 집행 절차를 거쳐야 돼요. 물론 이제 채무자가 수수히 돈을 주면은 문제 없는데 보통 또 안 줘요. 그럼 별도의 강제 집행 절차를 별도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공정이란 게 뭐죠? 공정을 해뒀다면은 자, 넘어갑시다. 뒤에 이제 공정 봐봐. 박스에 이제 그 페이지에 공정제도죠. 이 공정제도는 실제로 이제 많이 활용합니다. 이거지. 뭐 여러분들 뭐 돈을 좀 빌려줘. 한 1,000만 원 정도 빌려줘요. 뭐 금이 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쉽게 빌려줘가지고 이러면 상대방이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뭐 소송 제기하고 막 심지어는 강제 집행까지 하고 난리를 떠야 돼. 그죠? 그것도 1년, 2년 막 시간이 흘러가요. 정신없어. 그죠? 이때는 자 그는 번거로움을 안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실제로 많이 합니다. 예를 어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음이나 수표 같은 게 있어요. 우리가 법원 앞에 가면은 공정 붙이는 그 공정 사무실에 가면은 그 어음이나 수표를 씁니다. 써가지고 여기에 공정 도장을 빡 찍어. 보통 뭐 1,000만 원 주면 이거는 뭐 푼돈입니다. 푼돈이고 이거 한 1억 정도 빌린다 그러면은 공정료가 한 글쎄 요즘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공정료를 주면은 도장을 빵 찍어줘요. 그게 아주 어떤 효력을 발휘하느냐. 만약에 상대방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재판 안 해도 관계없어요. 이거 가지고 바로 강제 집행합니다. 중간에 모든 절차 다 성립해버려요. 실제로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거기 봐봐요. 네 번째 줄에 공정을 하게 되면 별도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 공정 정서에 집행물을 부여한다. 이 말이 이제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됐고 나머지 것들은 굳이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딱 넘깁니다. 703페이지 아래쪽에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나오죠. 여러분 혹시나 누가 뭐 여러분한테 그 공정서라 그러면 절대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이 보증 쓰는 것보다 더 위험해요. 이거 큰일 납니다. 그거는 진짜 전문 용어로 아작나요. 큰일. 보증도 쓰면 절대로 안 되고요. 보증이라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보증이란 말이 어떤 말이 이런 말입니다. A가 이제 B한테 돈을 B가 채권자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예요. 한 1억을 A가 B한테 빌려줬어요. 그때 이제 보통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같으면은 보통 우리 저당권 했잖아요, 그지? 저당권을 설정해가지고 뭐 B의 부동산 같은데 이렇게 저당권을 딱 설정하잖아요. 그래서 만약 B가 돈을 못 갚으면 강제 집행이 되지. 그렇지, 보통 그런데 만약에 B가 끄는 부동산이 없어요. 그러면 보통 A가 보증을 세우라 그럽니다. 그러면 보통 B의 뭐 형이라든지 그죠, 부모라든지 뭐 동생이라든지 친척 아니면 뭐 친구, 그죠? 친구들 이렇게 보증을 냈어요. 그래서 이게 보증이 이 사람이 보증이 딱 되는 순간 이 의미 어떤 의미냐가 B가 만약에 1억을 못 갚으면은 내가 그것을 그대로 갚겠다는 약속이에요. 죽어요.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친구가 우리 뭐 옛날에 보증은 부모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보증 쓰는 게 아니고 형제 간에 쓰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걸 보증 썼단 말은 뭡니까? 둘 다 망한다는 얘기야. 그지? 하나만 망하면은 하나가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본질로 둘 다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여러분이 아니야.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몰라. 뭐 여러분이 부모라든지 또 여러분의 가족, 뭐 동생, 형, 오빠, 누나, 동생이 뭐 주로 사업하다가 돈을 땡길 때 많이 활용합니다. 중노소리 하면서 해달라 그러면 그는 진짜 인연을 끊어야 돼요. 끊는다는 각오로 그걸 거절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도와줄 수가 있어. 이게 안 그러면 있잖아. 도와줄 수가 없어. 이거는 둘 다 나락에 빠져요. 그러니까 진짜 한강에 뛰어드는 사람 많습니다. 이게 만약 그렇게 약속 부탁을 해서도 안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은 그런 부탁할 경우가 없겠지만 혹시나 만약에 누군가가 가장 보통 친한 사람이 부탁하겠죠, 그죠? 친한 그 인연을 믿고 부탁하는데 아주 차갑게 꺼내야 돼요.
그래야 그 상대방이 상대방도 정신을 차립니다. 안 그러면 둘 다 죽어요. 그 사람 여러분 아직 한 20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은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30살, 40살 이렇게 되면은 그럴 경우가 있어요. 아주 그때는 아주 냉정해져요. 그래야만 둘 다 삽니다. 갑자기 옆으로 셌다. 갑자기 공정하다 보이고. 우리가 나도 이제 내가 지금 이 공정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내 옛날 생각이 좀 나가지고 내가 이제 옛날에 사업할 때 사채업자가 나한테 우리 회사 그 빚 채무에서 나한테 보증을 이것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만약에 내가 했더라면은 큰일 났겠죠. 그는 그는 그 부채는 개인이 갚을 수 있는 부채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돼 그냥. 내가 죽어야 갚을 그런 금액들은. 그때 지금 내가 말하면서 내가 지금 순간에 순간적으로 그게 생각나가지고 내가 가슴이 서늘했어 지금. 이거 절대 안 돼요. 그때 나한테 이제 그 사채업자가 요구했던 게 그러면은 그때 내가 만약에 좀 이렇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어떤 분위기 휩쓸려가지고 썼다 그러면은 나 이제 우리 가족과 나의 개인적인 거는 모든 게 이제 완전 지옥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때 진짜 버티는 게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장하다. 했던 것 중에서 그나마 잘한 워낙 개판을 많이 쳤는데 그나마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다. 봅시다. 자, 밑에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차이 한번 보세요. 이거는 민사소송은 누가 제기합니까? 원고가 제기하죠. 원고는 누구예요? 원고, 이거 채권자가 원고 누구죠? 자, 원고가 제기하고 상대방은 누굽니까? 피고야, 피고. 거기에 피고란 단어가 보이지, 그지? 근데 형사소송은 누가 제기합니까? 검사가 제기하고 그 상대방을 피고인, 그래야 용어가 달라요. 피고, 피고인 구별하시고요. 민사소송은 주로 뭡니까? 그 책임 문제죠. 손해배상 책임 이런 거 책임 문제고, 형사소송은 뭡니까? 이거는 범죄가 성립하느냐, 깜빵에 보낼까, 이걸 이제 판단한다, 그지? 성격이 전혀 다르다, 그지? 그것도 세 번째 칸에 민사소송은 뭐로 시작한다고? 원고의 소장 제출로 시작하는데, 형사소송은 검사의 기소로 시작하죠. 공소제기입니다. 제일 마지막 칸에 민사소송은 중간에 당사자가 언제든지 소송을 끝낼 수가 있어요. 우리 그만하자, 미안하다, 이렇게 정도 끝내자, 끝내. 당사자가 얼마든지 소송을 스톱시킬 수 있는데 형사소송은 그게 안 돼. 이거는 딱 검사가 시작했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돼요. 끝장을 봐야 됩니다. 그 끝에 보시면은 당사자의 합의 등과 무관하게 진행된다까지 놓은다면은 요 정도 놓고요. 요즘 가끔씩 물어보기도 합니다. 양자의 관계를. 오케이. 나머지 것들은 이런 게 보시면은 다 했어요. 다 했고, 조정 중지제도, 조정제도의 차이점, 조정과 중지의 차이점은 여러분, 조정은 그 점에 찍혔지 마지막 줄에 조정안에서 수용 여부의 자유가 있으면 즉 조정안을 꼭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절할 수 있으면. 근데 중재는 반드시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칸에 나오죠. 마지막 줄에. 다음에 여러분 법률 구조 기관도 요즘 가끔씩 물어보기도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일종의 그 국가가 설립한 그 법인인데요. 주로 이제 주로 돈 없는 서민들이 어떤 법률 분쟁에 휘말렸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실제로 이건 다 무료입니다. 무료로 가면은 민사, 형사 어떤 소송이든 다 조언을 가면 실제로 변호사들이 쫙 앉아 있어 가지고 여러분이 신청하면은 상당히 친절하게, 상당히 우리나라는 그런 게 참 잘 돼 있어요. 의외로 그는 공적 서비스가 잘 돼 있습니다. 굉장히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소송까지 대리해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가면은. 거기 이제 법률구조공단 보세요. 그래서 그 셋째 줄 보시면 민사, 가사, 형사 등등 그리고 무료로 실시한다, 그지? 그런 거까지 기억하면 되겠네. 자, 오른쪽에 OX 한번 볼까요? 6번. 4번. 아니죠. 조정안은 반드시 따른 거 아니야. 수용 여부의 자유가 있다 그랬고. 6번.
아니요, 민사사건, 형사사건만 행정 다 합니다. 뭐 소송은 다 그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8번에 소액은 3천입니다. 9번. 그렇지, 이게 이제 감유제도입니다. 승소 판결문이 휴지가 되는 것을 방지한다. 10번에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만 한 건 아닙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많이 거칩니다. 그러나 거쳐야만 한 건 아니다. 11번에 갑구, 그죠? 오케이. 13번에 틀렸죠, 그지? 15번에 맞죠, 그죠? 16번에 그 조정은 재판상 화야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재판 중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는 조정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생활송의 법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약혼, 혼인임, 혼인. 자, 혼인은 실질요건과 형식요건 한번 볼까요? 실질요건은 뭡니까? 실질요건은 일단은 혼인 의사, 그죠? 우리 혼인하겠다는 생각. 혼인 의사 없는 게 가장 혼인이죠. 옛날엔 여러분 우리 가장 혼인을 누가 많이 했느냐? 우리나라 그 여자들이 많이 했어요. 주로 이제 미국으로 가려고. 요즘은 저 동남아 여자아이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가정 혼인한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게 혼인할 생각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고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혼인했다가, 그죠? 그는 혼인할 생각 없어. 그 목적이 그거야. 다 무효입니다. 그거 부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가 가장혼인한다. 오른쪽 보세요. 보충학습에 가장혼인 오지. 그게 이제 명칭 하나 기억해서 가장혼이라 그래. 무효입니다. 무효. 됐고요. 다음 일은 형식적 요건 다시 좌측으로 넘어가서 실질 요건은 혼인 의사 합치고 나이가 있습니다. 몇 살? 18세. 남녀공이 우리나라는 18세가 돼야 혼인할 수 있어. 형식 요건은 뭐? 혼인 신고를 꼭 해야. 혼인 신고 안 하면 배우자 아니고 법률상 부부 아니죠. 가시. 더 오른쪽 혼인 효과입니다. 혼인하면 여러분 일단 어른으로 봐주죠. 성년의 우리 다 했어요. 그다음에 부부 별산제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그 처녀 총각일 때 가지고 있던 재산은 결혼한다 하더라도 각자의 재산이에요. 우리 뭐 나라 따라서는 부부가 이렇게 합산제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입니다. 따로따로요. 따로따로. 다음에 부부간에는 가사 대리권, 일상적인 가사는 서로서로 대리해 줄 수 있다. 일상가사 대리권, 이게 그 법률 용어니까 익히서 그냥 일상가사 대리권. 일상가사 대리권도 있고 아래쪽에 보면 의무의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일상가사 연대 채무도 있어요. 일상적인 가사들은 서로서로 대리해 줄 수도 있고 서로서로 연대하여 채무를 준단 말은 각자 그 상대방의 근데 배우자가 한 일은 다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용어들만 익히면 알면 돼요. 아, 이런 표현이 있다까지 그거 알면 됩니다. 부부간에는 계약 취소권. 원래 여러분 우리가 계약은 함부로 취소할 수 없죠. 우리 앞에서 계약을 합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뭐 난 미성년자야 또는 그죠 나 뭐 피한정 후견인이야 그 따위의 뭔가 사유가 없으면 여러분 계약은 함부로 취소하면 손해배상 당한다 그지. 근데 부부간에는 언제든지 취소한다. 부부간에는. 이게 부부간 계약 취소권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부부가 뭐 남편이 부인한테 야 이번 겨울에 뭐 어디 그 하와이 여행 가자 약속했어요. 근데 못 가서 손해배상 안 당한다는 이야기야. 그 이야기 지금. 알겠어. 부부간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음 부양청구권 서로서로 부양. 그 남편은 부부는 서로서로 부양해야 된다 그죠. 부양청구권. 오케이 넘깁니다. 자, 혼인해서 넘어가 볼까요? 이혼입니다. 이혼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 협의상 이혼, 하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은 그냥 둘이가 그만 살자는 거죠. 이건 협의상 이혼은 여러분 사유가 필요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둘이가 막 그만 살자 하면 돼. 근데 다만 절차가 필요하더라. 뭔데?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야 돼요. 진짜 이혼할 생각이 있는지 그 생각을 확인해봐야 진이가 진짜 그 진이인지 확인봐야 돼. 가정법원에 찾아가서. 그래서 이제 순서 보세요. 이혼의사 합치. 두 번째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법원에서 뭘 인정해 주느냐?
불러가지고 물어본다는 얘기죠. 이혼할 생각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때 법원에서 이혼 숙려 기간을 다시 부여합니다. 이게 숙려 기간인 게 뭔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우리 이혼이라는 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진짜 있잖아요. 여러분 결혼은 오히려 결혼하는 건 쉬울 수 있는데 이혼은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집안 간에 연결돼 있고 또 그 사이에 만약에 애가 하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 거의 실제로 여러분 살다가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아마 누구나 한 번쯤 했을 거야. 근데 딱 결정 순간에 생각을 듣는 것은 애 때문에 애 생각하면 이해 못해요. 애한테 치울 수 없는 그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거 안 돼. 그거 진짜 그 두 사람을 연결하는 거는 진짜 애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해주는 게 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혼 순간 얼마 동안 한 1개월 그죠? 의무적 1개월 줍니다. 다음에 또 그래서 한 달 뒤에 부른다 그지? 그래서 다시 물어봐. 이혼할 생각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 이제 이혼하세요 라고 해줍니다. 근데 아직도 이혼 아니야. 자, 마지막에 어디 갑니까? 저 구청에 가야 돼. 구청에 가서 이혼 신고를 해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정식으로 남남이 된다 이게요. 절차를 끼쳐야 돼요. 다음에 1번 재파상 이혼입니다. 재파상 이혼은 이유가 있어야 돼요. 밑에 사유 보세요. 뭐 부정한 행위 등 이건 외울 필요 없습니다. 뭐 유기했다 해서 안 돌봤다는 얘기. 아까 앞에 봤던 그 이호에 나오는 유기란 말은 여러분 그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말입니다. 유기했다. 여러분 유기견 알지? 유기견이 뭐야? 유기견. 그래 사람도 유기된다 그지? 사람도 유기돼요. 사람도 안 돌보면 유기됩니다. 그런 게 유기하면 부부 일방이 상대방을 유기하면은 이혼 사유예요. 그 5호에 한번 보세요. 혹시나 5호에 보시면은 배우자의 생사가 몇 년 동안요? 3년 정도 생사 불명이면은 이혼 사유입니다. 이걸 혹시 1년으로 바꿔낼 수 있어? 만약에 나온다면은 3년입니다. 그 정도 하나 해보세요. 오른쪽에 유책 배우자가 이혼하자고 요구할 수 있을까? 안 돼. 근데 우리 유책 배우자란 말은 뭐냐? 바람 피웠다 이야기예요. 그죠? 유책 배우자란 말 그런 말입니다. 바람 피운 배우자예요. 지가 바람 피워놓고 지가 상대방한테 이혼하자 요구한다. 안 받아줘. 우리 법원에서는 안 받아줍니다. 우리 기분이 나빠도 그 상대방이 기분 나빠야 돼. 그지? 이혼을 해도 상대방이 이혼하자고 요구해야 돼. 지가 이혼하자고 요구하는 사람 정서에 안 맞다 했어. 우리 법원에서 안 받아줍니다. 기억하세요?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X. 그 뒤에는 내가 예외를 써놨는데 예는 잊지 마세요. 그냥 X야. 오케이. 이혼의 효과입니다. 언제 이혼이 발생하느냐? 거기 보세요. 그 합의 이혼 언제요? 이혼 신고를 했을 때. 재판상 이혼은 재판이 확정됐을 때입니다. 그것도 각시 물어본다 그죠? 그다음에 이혼하면 여러분 이제 그 부부관계 아니죠. 남남입니다. 인척관계. 인척이라는 것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뭐 장인, 장모 이제 남남입니다. 근데 자식은 여전히 꼬리표가 달아있다 그죠? 자식입니다. 그래서 밑에 자에 대한 효과 보세요. 이걸 정해야 돼요. 친권자, 누가 친권을 행사할 것인가? 누가 양육권이 될 것인가? 누가 친권자고 누가 양육권자가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이 친권자라는 것은 그거죠. 만약에 그 자식이 이제 미성년자니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뭐 동의권을 해주든지 대리한다든지 법률 행위를 할 때 그런 걸 하는 게 친권자예요. 근데 양육권은 실제 키우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누가 할 것인지를 엄마 아빠가 정하면 돼요. 뭐 엄마가 둘 다 한 사람이 다 하든 뭐 나눠서 하든 관계 없습니다. 되는데 만약에 이게 뭐 친권자가 아빠고 엄마가 양육권자라 그러면은 아빠는 사실 아이를 못 보잖아요. 그죠? 정규적으로 못 봐요. 그래서 인정되는 게 뭐라고? 면접교섭권. 보세요. 세 번째 칸에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은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도는 모가 가집니다. 그거 하나만 익히면 될 것 같네. 그럼 재산소유입니다. 이혼했으니까 이제 손해배상 우리가 위자료 같은 걸 요구해야 되겠죠.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재산분할 청구권이 중요합니다. 실제 굉장히 중요한 게 재산분할 청구권이죠. 다만 여러분들 재산분할의 대상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는 아까 어떤 제도를 했습니까? 부부 합산제가 아니다 그죠? 부부 일산제 부부 일산제이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자기 명의 재산은 그냥 원래 거니까 나눌 것도 없죠, 그죠? 원래 가지고 있던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공동재산이에요, 공동재산. 이거는 명칭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칭이 뭐 남편 명의로 돼 있던 부인 명의든 관계없습니다.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산의 형성적인 경제적인 어떤 그게 함께 이루어졌냐, 그죠? 그런 공동재산은 나눠야 돼요. 그리고는 여러분 아까 유책 배우자도 요거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 지가 이혼은 청구 못하지만은 재산 분할은 청구할 수 있다. 요즘 추세가 여자들 이빨이 세지기 때문에 거의 여자 명입니다. 우리 집만 하더라도 내 거 없어요. 전부 다 지명이야. 내가 그때 내 명의라 하려고 입을 딱 내려 하다가 딱 그냥 한 소리 들어가지고 내가 깨갱했어요. 그냥. 요즘 추세가 그래요. 요즘 추세는 그 신여성 시대이기 때문에 여성 상위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 여러분 남자들 결혼해봐요. 안 그럴 것 같지 니나? 진짜 그래. 자네도 그래. 근데 그게 뭐 한편으로는 막 편하게 사는 건데 그래요. 실제 살다 보면은 물리적인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본가가 이제 경상도이기 때문에 우리 처가는 이제 서울에 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집 이사 간 것도 사실은 애 때문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계시기 때문에 옆에 이사 갔는데 여러 가지 양육 관계라든지 등등 처가 쪽이랑 가까울 수밖에 없어 이게. 1년에 뭐 우리 가족들 모임 한다라도 이 처가하고는 막 한 달에 거의 한두 번씩은 못 만나는 거야. 뭐 이놈건 저놈건 뭐 진짜 많이 만나요. 자주 만나요. 근데 우리 시골에 있는 노인네들은 1년에 이 손자를 1년에 몇 번 못 보잖아, 그지? 그게 뭐 물리적인 거리도 그렇지만 하여튼 이 관계 자체가 그래 되는 것 같아. 뭐 옆으로 쎄놓은 애가. 그렇다. 그렇다, 그지? 재산분할 청구권. 그리고 제일 마지막 세 번째 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두 번째 줄 봐봐. 누구의 명의인가가 중요하지 않고, 그죠? 그거 체크. 다음에 셋째 줄에 혼인 파트너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도 이거는 요구할 수 있다. 까지. 그런 게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사실혼 여러분 혼인신고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혼과 동거는 달라요. 남녀가 같이 사는데 동거는 막 그냥 같이 사는 게 동거고요. 사실혼은 이제 부부야, 부부인데 뭐 혼인신고만 안 돼 있는 실제 부부입니다. 그래서 사실혼이란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사실혼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유추 해석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법 공부할 때 유추 해석 금지를 받지. 근데 형법에서는 유추 해석을 엄격하게 하지만은 민법에서는 광범위하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사실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혼은 법에 없어. 근데 본질은 법률론과 똑같아요. 한 끗 차이다, 그지? 뭐야? 혼인 신고한 그 한 끗 차이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해석할 때 어떻게 하느냐? 광범하게 유추 해석을 인정해서 다 인정해 줍니다. 법률상 배우자와 똑같이. 근데 하나만 빼고 상속권만 없다. 자, 그거 하나 기억합시다. 그래서 밑에 710페이지 아래쪽에 니은 혼인 신고를 전제한 효과 상속권 친족 관계는 없다. 오케이. 가장 핵심적인 친족 관계에서 별 의미가 없고요. 핵심을 하고 상속권이야. 그러니까 일방이 상대방이 사망했을 때 그 재산을 한 푼도 못 가져온다는 얘기죠. 사실 그게 가장 핵심이죠. 부부간에, 그제? 오케이. 남의 것도 굳이 안 읽어봐도 관계없습니다. 오른쪽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자의 성가본.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아빠의 성가본을 따르는데 우리나라 법에서 엄마의 성가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언제 어떤 경우냐? 엄마가 혼인 신고할 때 그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세요? 그 원칙에 일본 원칙 첫 줄로 끝에 보면은 부모가 혼인 신고할 때 우리 사이에 나는 자식들은 엄마의 성을 따르겠다 그러면 그 합법적으로 그다음부터 엄마의 성을 계속 따를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넘깁니다. 자식 친생자란 말은 뭡니까? 친생자란 말은
내 핏줄이다 이 말이야. 친생자라는 자체가 내 핏줄 이 말입니다. 두 가지가 있다. 혼인외자, 혼인자. 혼인중자는 뭡니까? 엄마 아빠가 법률상 배우자인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혼인중자. 혼인외자는 주로 사실혼 관계입니다. 사실혼 관계 또는 바람핀 경우죠, 그죠? 그때 이제 혼인외자입니다. 이제 말만 하나 알면 될 거고요. 혼인외자 때는 여러분 그 혼인외자는 이해해 봐봐요. 인지를 해야 돼. 인지란 말은 내 자식이다라고 인정해주는 절차를 인지라 그래. 인지가 없으면 법률적으로 남남입니다. 인지 절차가 있어야만. 근데 그 생부모가 특히나 생부가 친아버지죠. 생부가 내 자식임을 인정 안 하면은 상속관계에 상속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인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전직 대통령들 보면은 이 양반들이 이제 젊었을 때 워낙 그 바람기가 좀 있어가지고 종종 이렇게 혼인 외자들이 있어 바람피가 애를 거의 그 YS 대통령도 있었고 DJ 대통령도 있었나? MB는 지금 있었다고 그러고. 이말 손에 명의선 들어. 취소. 아니 그만. 이거 안돼. 이거 나중에 동생 할 때 저 지우세요. 이제 그는 소문이 있더라고. 내가 있다가 아니고 소문이 있더라고 소문. 그래서 특히 YS 대통령 때는 그 친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소송제가 인정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인지하면은 이제 자식이 법적으로 되고 이제 상속이 이루어진다 그죠 실제로. 다음에 여러분 양자를 요즘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양자 기감합시다. 양자는 여러분 데려온 아이죠. 자, 데려온 아이인데 우리 전통적인 양자는 이렇습니다. 전통적인 양자와 친양자가 있어. 전통이라는 게 일반 양자입니다. 일반 양자와 친양자가 있다는 이야기야. 이거죠. 원래 이제 우리가 박 씨가 있습니다. 박준유가 있어. 박준유가 있습니다. 이 씨가 있어요. 이 씨가 이제 자식이 없어. 이 아이를 데려옵니다. 아주 어릴 때 보통 데려오죠. 원래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양자 제도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전통이 그냥 이 아이는 그냥 이렇게 데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양부잖아. 양부고 이게 생부죠. 양부모고 생부모잖아. 그죠? 생부모이다. 생가죠. 생가 그죠? 생가 부모다. 그지?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전통적인 일반적인 양자제도에 따르면은 이 아이는 성씨는 그냥 박준희로 살아가야 돼. 근데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혈통을 중시한 사회에서 아빠의 성씨는 이신데 놀림감 되게 딱 좋다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원래 전통적인 양자제도는 성씨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생가와 어떤 연이 계속 이어졌다는 얘기지.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상속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 상속이 그죠? 이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근데 이래 되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성을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없었어요. 성씨를 바꿀 수 있는 데 없었기 때문에 이런 관계로 유지했다 이거지. 근데 좀 웃기잖아. 그래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어떻게 하냐? 자, 박 씨가 있고 아까 박준희가 있다 그러면은 데려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얘를 그냥 이준희로 성씨를 바꿔버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친양자입니다. 그러니까 친양자인데 친양자는 말 그대로 신분을 세탁했기 때문에 생가 부모와 완전히 차단시킨다. 단절시켜. 여기서 상속관계 없다는 얘기죠. 이것만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친양자다. 완전히 단절시킵니다. 자 봅시다. 요거 말만 돼요. 친양자 제도, 양자 관계 보세요. 4번에 그 밑에 효과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점 보세요. 생가 친족 관계는 존속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양, 상속권 다 인정돼요. 근데 친양자 보세요. 친양자는 친양자는 양친의 조건 한번 봅시다. 친양자는 아무나 친양자로 친양자의 이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친양부모가 되려 그러면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요거 좀 암기합시다. 3년 이상 혼인 부부 관계 돼야 돼요. 달리면은 이 신혼 부부들이 지가 친양자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안 돼. 3년 정도는 기본을 해야 된다, 그지? 다만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재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재혼의 특징은 어느 일방이 자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애를 하나 데려온다는 이야기잖아. 그 아이는 친양, 자, 이런 경우 한번 들어볼까요? 뭐, 이가 있고요, 박이 있습니다. 둘이가 재혼이야. 재혼인데 얘 밑에 그 준이가 있어. 하나 데리고 왔다는 얘기, 그죠? 아이를 하나 데려왔습니다. 그럼 이건 이게 뭐 남편이고 부인이랄까요? 그럼 여러분, 어차피 박하고는 자기 엄마잖아, 그죠? 근데 이 아빠, 일종의 이제 계부지, 계부. 우리가 옛날에는 계부란 말 자체는 쓰지 않는데 옛날로 따지면 이게 이제 계부입니다, 계부, 그죠? 계부인데 이런 계부는 법적으로 남이에요. 계부는 법적으로 남입니다. 이때 어차피 박은 자기 엄마니까 부모 자식이 아니라, 그죠? 근데 이 계부와의 관계를 아버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 계부가 이 아이를 친양자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하면 여기 이 아이가 만약에 지금 성씨가 만약에 이전에 뭐 신랑이 뭐 그래서 김준혜다, 그지? 이랬죠, 그죠? 이전 신랑이 김준혜이기 때문에 아이는 김씨입니다. 근데 이 아이를 만약에 계부가 친양자로 되려면은 성씨를 뭐로 바꾼다고요? 이준이 이렇게 바꾸면서 자기 자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요게 근데 요런 경우라면은 이 두 사람 부부가 얼마 정도 살고 나서 할 수 있다고? 1년만 지나면 할 수 있다고요. 그거는 기억해 보세요. 1년만. 이렇게 됐습니다. 그 정도 합시다. 자, 이제 페이지 넘겨서 옆에 보시면 친족, 혈족이란 말 보이죠? 혈족은 뭡니까? 친족의 종류에서 동그라미 혈족. 우리가 이제 핏줄을 나눴다는 얘기죠, 그죠? 혈족이야. 혈족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직계혈족과 반계혈족이 있다. 첫째 줄에 직계혈족은 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있다. 직계존속은 누굽니까? 내 엄마, 아버지,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존속이야. 비속은 내 자식이죠. 자식, 손자. 반계혈족은 주로 형제, 뭐 삼촌, 이모, 고모, 그죠? 사촌 반계됩니다. 오케이. 요거 말만 알면 되고요. 자, 페이지 넘겨서 자, 지금부터는 715페이지에 상속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상속관계는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이에요. 일단 여러분 상속 봅시다. 상속은 이제 우리가 보통 상속이라는 것은 이거죠. 일단 용어도 기억해 보세요. 상속인과 비상속인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누굽니까? 상속인이야, 비상속인이야? 비상속인입니다. 그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돌아가신 분이 비상속인이고, 근데 유족을 말한다고? 유족이 상속인이에요. 공부를 이제 한지 얼마 안 된 학생들은 이거 되게 헷갈려 해요. 유족이 상속인입니다. 자, 그래서 상속이라는 것은 그 비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그죠? 포괄적이란 말은 뭡니까? 싹 좋은 거 나쁜 거 싹 그대로, 그죠? 포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용어를 같은 거 기억해 보세요. 그게 개념에 포괄적 승계란 편이 있다, 그지? 그 표현 익히시고요. 왜냐면 이게 포괄적 승계란 말은 여기밖에 안 나와. 딴 데는 이게 함부로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이 포괄적 승계라는 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그 싹을 다 받는단 말이거든요. 함부로 받는다, 이거지? 함부로 받으면 안 돼, 이거. 그 포괄적 승계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자, 포괄적 승계다. 다음에 여러분, 이 상속은 유언이 있으면은 보통 유언대로 상속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유언장이라는 게, 우리 보통 유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언.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시죠. 유언의 그 대부분의 내용이 뭔가 이거예요. 그 유언의 일반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거의 90% 이상 있는 내용이에요. 잘 살아라. 아빠 잘 갈게. 너희들 그죠? 싸우지 말고 잘 살아. 엄마 잘 돌봐. 그죠? 엄마 잘 돌봐.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이제 본 내용입니다. 앞에는 그냥 인사마리아스러워하네. 재산이 요는 재산이 하나 있고, 요 재산 하나 있고, 요 재산인데, 요거 그 첫째 가져가고, 요거 둘째 가져가고, 요거 셋째 가져가고, 아니면 요거는 엄마 몫이야. 요렇게 나눠주는 게 보통 유언장의 내용들이에요. 거의 99%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눠줄 게 있는 게 있으면 다행이다, 그죠? 나눠줄 게 없으면 어떡해? 그냥 뭐 앞에 인사말 하고 끝나버리면 좀 그런데 보통은 요 정도까지 있습니다. 이게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장대로 상속이 이루어져요. 근데 유언장이 없는 게 이제 문제예요. 없을 때 어떻게 한다고? 법정 상속대로 기억해 보세요. 그 유언이 있을 때는 뭐 유류분을 제외하고는 유류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유언장대로. 근데 유언장이 없을 때 뭐 법정 상속대로. 그 이제 유언 상속 개시입니다. 상속 개시 원인은 뭐라고요? 사망, 뭐 실종, 선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상속 개시 시기는 상속 원인 발생 시점에 자, 그 뒤에 이런 표현 넣죠. 당연히 체크. 당연히 개시된다. 이 말은 뭔가니까 예를 들어서 사망 신고 같은 거 할 필요 없다, 그죠? 상속은 사망 신고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돌아가시는 순간에 0.000000001초 만에 싹 상속이 다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당연이라는 표현이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 대상 재산 한번 봅시다. 여기를 보면 아까 뭐 부동산, 뭐 이런 부동산, 뭐 채권, 뭐 주식, 주식이 이만큼 있다. 이거 주식은 첫째 놈 가져가라. 뭐 채권 요건 둘째 놈 가져가라, 그죠? 요 뭐 논이 하네. 논은 뭐 부인 당신이 가지시오. 이렇게 하는 이게 좋은데 요거를 이런 거를 적극 재산이라 그래. 당연하고 소극 재산, 소극이란 말은 뭡니까? 이거는 채무야. 채무도 상속됩니다. 소극 재산도 포함돼. 두 번째 줄 끝에 봐봐. 소극 재산인 채무도 포함된다. 다음에 이제 그 상속이 누가 될 것인가죠? 상속 능력.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누가 상속이 된다고요? 후손이죠. 후손, 그지? 후손입니다. 그래서 법인은 후손이 아니죠, 여러분. 법인은 상속권 없음. 사실혼 배우자도 없음. 아까 여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 없다 되겠죠. 다만 태아는 후손 맞습니다. 그래서 태아는 상속 능력이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 법인과 사실혼 배우자 X. 그런데 태아는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 순입니다. 그래서 자, 비상속이 한 관계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A가 있어요. A 뭐 부모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A 다시 배우자가 있어요. 후손이 이제 B, C 이렇게 있습니다. D가 있어요. 이렇게 D 할까? 갑이 사망했습니다. 갑이 사망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A의 부모님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데 A가 사망했어요. 근데 자식이 B, C가 자식이 있고 B가 또 B의 자식 D가 있네, 그죠? 이렇다, 그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손자죠, 손자, 그죠? 손자다, 그죠? 손자, 손자야.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뭐라 표현합니까? 직계 존속이다, 그죠? 요 내 자식과 내 손자들을 뭐라 한다고? 직계 비속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배우자겠죠, 그죠? 배우자다, 그죠? 자, 1순위 상속권자가 누구라고? 우리 사랑은 내리사랑이죠. 그래서 또 한다고? 직계 비속이 1순위다. 다만 이와 같이 자식과 손자가 있다면 손자는 아니에요. 손자는 아직 니는 좀 기다려. 아직 기다려. 아직 네 순서가 아니야. 네 순서가 아니야, 그지? 요렇게 공동 상속. 그리고 배우자는 또 어떻게? 이렇게 공동 상속. 그 만약에 B, C가 없어요. B, C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네 순서야. 그죠? 1순위 상속권자 그리고 배우자는 단독 공동 상속. 배우자 그러니까 손자가 없다 그러면 배우자 단독 상속. 배우자도 없다 그러면은 2순위 상속권자 직계 존속. 그죠? 어렵지 않지? 뭐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다만 여러분, 요때 한번 볼까? A가 사망할 때 C는 있어요. D 입장에서는 C가 누굽니까? 뭐 삼촌이나 이모, 이모가 돼 있죠. 이모, 고모가 됩니다. 그지? C 그는 게. B는 순서가 된 거지. B가 옛날에 사망했어요.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A가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A가 돌아가실 때 이제 순서를 따져보겠습니다. 누가 상속권자입니까? 직계비속이니까 누구요? C, 그죠? D는 아니야. 왜 아까 자식 있으면 손자 니는 아직 좀 더 기다려 그랬잖아, 그죠? 아니야. 근데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인정합니까? D를 누구 자리에 넣어준다고? B 자리에 넣어준다. 이걸 우리가 대습상속이라 그럽니다.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뭐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있어, 그죠? 그 대습상속으로 표현합니다. 까지.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715페이지 보세요. 1순위 상속자 누구라고? 직계비속 그리고 관료속의 배우자와 이거죠. 배우자 직계비속 배우자와 공동 이 말이야. 2순위 상속자 누구? 직계존속 그리고 직계존속과 만약에 배우자가 있다면 이렇게 공동상속입니다. 공동상속이다. 다음 3순위가 누구라고? 형제자매야. 4순위는 사촌인의 반결정입니다. 꼭 순서를 기억하시고요. 자, 페이지 넘겨서 그 뒤에 대서상속 넣어줘. 요게 요겁니다.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B가 A 사망하기 전에 이미 과거에 사망해버렸을 때, 그런데 C 같은 사람이 있는 거야. 이때는 이 D가 자기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삼촌과 같이 공동상속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대습상속이라 그래요. 밑에 그래서 그 716페이지 아래쪽에 그 제일 밑에 그림 있지. 이게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읽어보세요. 그 관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그 개념 보세요. 위에 제일 위에 직계비속, 뭐 형제자매는 빼시고요.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의 이거죠. 이 직계비속이 B가 A 상속 개시 전에 A 사망 전에 이미 옛날에 쭉 사망했다는 이야기지. 그때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이 그 자리에 가름하여 그 말입니다. 자, 오른쪽에 상속 결격자 한번 봅시다. 상속 결격자는 뭐 이건 암기할 필요 없어요. 뭐 주로 뭐 상속해서는 안 되는 그는 그 폐륜아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기 엄마 아버지를 뭐 죽였다든지 그죠? 엄마 아버지를 뭐 살인했다든지 그지? 그런 것들 이야기 상속 안 합니다. 상속분 기억합시다.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 그 법정 상속에서 동순위 간 상속, 이거 나머지 건 굳이 볼 필요 없고요. 이거죠. 공동 상속은 상속 어떻게 된다고? 균등 분할 상속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자식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 1 이렇게 공동 상속인가는 그 상속 비율이 똑같아. 근데 배우자는 0.5를 더 주죠.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 두 번째 칸에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5화를 가산한다. 오케이. 근데 아까 여러분 이거 대수상속 이야기했죠. 이런 거 D 같은 거죠. D는 똑같습니다. 이거 B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B가 받았을 상속분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래서 세 번째 칸에 보시면은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수상속인의 상속분이 한다. 이 말은 원래 자기 아버지의 그대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뭐 그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기여 상속분 있는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상속인의 보호 보세요. 자, 여러분 이거죠. 아까 말씀 이게 소국 재산을 우리가 소국 재산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액의 채무를 부담한다 그죠. 그액의 채무를 부담한다 그죠. 요즘 누굽니까? 뭐 나는 처음에 마이크로 다시라는 친구가 가수인 줄 몰랐어요. 가수를 하대. 나 이름이 너무 특이하길래 뭐 엔지니어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여튼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 부모가 조금 그액을 그죠? 제법 큰 매덕대를 했더라고. 벌써 그 세월이 오래도 걔가 그 마이크로 다시라는 그 친구가 아주 어릴 때 그죠? 아주 갓난 아기일 때 아마 이게 마이크로다 얘들이 그 죄는 없어요. 뭐 부모가 자식들한테 내가 사기 썼다고 떠들고 살지 않았겠어. 말 안 했겠죠, 그죠? 자식이 모르는 건 모를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태에서 만약에 사망했어요. 그러면 그 부채를 누가 상속받겠습니까? 마이크로가 싹 상속받는 거야. 그 금이 클 수 있다는 거죠. 몇 년 동안, 뭐 10년 동안, 20년 누적되다 그지. 그러면은 이자가 이자를 까가지고 그죠. 복리로 계산하면 진짜 눈덩이처럼 굴러납니다. 그럼 진짜 수십억이 될 수 있어.
그때 내가 이제 이 마이크로닷한테 내가 초멸적 분열적인 조언을 한다면은 걱정하지 마라. 벗어날 수 방법이 있다 그죠? 뭐야? 그냥 상속 포기해버리면 돼요. 다만 상속 포기하게 되면 뭐가 문제됩니까? 그 빚도 포기하는 거지만 다른 상속도 포기해야 돼. 근데 그때 또 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한정승이죠, 그죠? 자기가 이제 부모로부터 받는 자식 적극 재산의 범위 내에서 빚을 갚겠다. 그게 한정승인입니다. 두 가지 말 기억하시고요. 밑에 빠르게 개념하게 문제 풀고 쉬겠습니다. 자, 여러분 혼인신고 했죠? 그럼 일단 법률상 배우자가 상속권이 있습니다. 근데 임신했다 그죠? 그럼 뭐가 태아가 있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뭐 끝났네. 그럼 다른 뭐 부모 형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태아랑 그 배우자가 공동 상속한다. 상속분은 태아가 1이고 배우자는 1.5단 이야기죠. 오케이, 그렇게 하면 끝나겠습니다. 잠시.